박정수 교수님을 모시고 기재부 예산에서 국민 예산으로 거듭나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화여대 박정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것도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소수의 정책 아젠다를 잘 잡고 그 방향에 제대로 되게 이제 구슬을 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양경수 의원님께서 정말 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증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걸어가는데 방향이 맞아야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세미나의 기본적인 취지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 보자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정 개혁에 있어서는 이게 남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 점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이게 화수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세금은 네가 내고 나는 쓰겠다. 라기가 제일 좋은 게 이 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책임을 지는 국가라고 한다면 이게 남의 돈을 이렇게 책임 없이 쓰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책임 있는 국가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재정을 쓸 때 잘 쓰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위기가 와야 됩니다.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 4대 재정개혁을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 정창수 소장님께서 이 공공기관이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해서 딱 한 번 개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외환위기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위기여서 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개혁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저희가 이 개혁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부채가 심각한가라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재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매일 우리 경제신문에 나오는 것이 가계부채 이거 심상치 않다. 당연히 심상치 않죠. 저희가 집값이 얼마입니까? 그게 다 빚이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 전 세계 대비 상승률도 높고 상승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금융부채 비율이 과다하고요. 그 얘기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게 터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지를 굉장히 늘려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이는 지금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도 얘기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0.8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줄어들죠. 고령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령화 추세는 가장 빠른 일본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 얘기는 엄청난 재정의 소요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우리가 재정이 복지 수준이 충분히 지금 성숙이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보면 저희는 송파 세모녀 사건부터 시작해서 도처에 정말 이 슬럼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비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촘촘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히 국가의 역할이고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빚과 결국은 세금밖에 없는데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경제 성장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의 전망이 어떤가 보면은 결국은 제조업 가지고는 우리가 결국은 이 제조업은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저희 어떤 잠재 성장률을 크게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가능하려 그러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그러면은 제가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화여대의 이 상가가 90%가 죽었어요. 이게 다 서비스 산업인데 경쟁력이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가 코로나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생산성이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 인구도 문제지만 잠재 성장률의 감소가 정말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위기는 기회다. 지금 이제 재정을 개혁할 때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정 여력은 약화되어 있죠. 엄청난 지출은 증가될 것이 뻔합니다. 이 사회보험 연금뿐만 아니라 그 낮은 출산율,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의 낮은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메꿔주려고 그러면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세 단계 트리플 우리가 위기가 지금 트릴레마가 있는 거다. 따라서 지금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이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과감히 줄이는 성과 제고,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총량을 관리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맞춰주는 그 부분을 관리하는 이러한 재정 개혁이 이제는 가능한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재정 개혁은 앙상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과거처럼 통법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는 그냥 이 심의하는 척하고, 그리고 그 1% 남짓 조금 그 지역구 예산 좀 챙기고, 그리고 기재부 예산 편성한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재정법도 바뀌었고요. 국회법도 바뀌어서 예산 심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재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는 바뀌었는데 관행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국회가 지역구 예산을 하나하나 들여다봐가지고 그 깎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그것도 2달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유일하게 총량을 볼 수 있는 그 위원회인데 누구나 거기에 그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러냐?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예결위에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가지고는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2년 동안 그 이급 심의관을 했었었는데,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사무처 예결위에 수석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시 예산 심의를 보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깎으세요. 그거를 하라고 예산 정책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미국의 CBO를 벤치마킹 했는데 CBO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느 영역이 좀 잠재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깎을 수 있는가. 그리고 거시총량이 앞으로 75년 동안 이러니까 우리는 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 한도를 분야 부분별도 준수하도록 합시다. 라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입니다. 이게 되려 그러면 예결위가 지출총량위원회로 바뀌어서 상임위원회가 돼서 2년 동안 임기를 보장하는 전문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려 그러면 여기 상원이 되는데 누구나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게 만들라는 것이 결국은 재정 준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 그 예산 심의 관련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가 굉장히 많이 부처가 늘어나고 이름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늘의 기획재정부는 차관 2분에 차관보 3분에 저렇게 많은 그러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세제실, 세금 담당하죠. 예산실, 예산 편성 담당하죠. 경제정책, 정책조정, 경제구조개혁, 장기전략, 기획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금융, 대외경제, 개발금융, 거시금융을 하죠. 국제금융을 합니다. 국고국 재정혁신, 재정관리, 공공정책, 재정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도 복권위원회, 국고보조금, 혁신성장 추진단,
뭐 해서 추진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정말 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제대로 된 거시 총량을 지속 가능하게 이 나라 살림 지킴이를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중앙예산기구가 재설계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미국과 같이 OMB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해본 거긴 하지만 총리가 좀 책임 있게 간다고 하면은 기획예산처 모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많은 기능을 좀 띄어낸 기획예산부 모델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재무부가 결국은 예산을 담당하다. 재무부 모델도 가능하고 사실 점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생각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존치하고 소프트웨어를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예산 구조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칸막이 구조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오늘날의 교육으로 온 것도 있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저출산이 돼서 인구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재정 교부금 해가지고 20.79로 딱 칸막이가 있어서 초중등 교육에만 써라 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칸막이 구조 개선해야 되고요.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단계 재정 분권을 한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은 잔뜩 우리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 그러면 제2의 지방교부세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을 우리가 이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편성하고 성과평가하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지방분권입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형님처럼 다 이끌어주고 교육부가 이렇게 그 교육청들을 다 이끌어주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러한 시스템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실 그 조직 개편의 논리는 합리적인 논리, 능률의 논리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과평가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이 정책기획 부분은 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기능을 확실하게 담당을 하도록 하면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는 거시총량 예산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4대 재정개혁했던 총량 그 측면의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중기재정개혁 이렇던 4대 재정개혁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그러한 행정부의 모습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제도 개혁을 할 기회가 왔다. 데자뷰다. 기획재정부 예산 관련한 과부하 문제는 거시예산 편성과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방식으로 해결하자. 국회도 앙상블 측면에서 재정총량위원회가 이 기본적인 지출 한도를 설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든 만들자. 마지막으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 이 수지 균형 중심의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칸막이는 풀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권으로 가자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재정개혁으로 그리고 또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를 관통하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제언이 있었습니다.